3번 보세요. 다음 중 어휘에 관한 설명이 맞는 거. 결국 단어를 외워야 되고 여기 있는 이 자연환경과 관련된 단어들이니까 이건 모두 찾아서 외우세요. 답은 2번 개부심. 이거는 뭐 정말 눈이 엄청 부셔서 개부시다 이 말이 아니라 이 비가 한동안 쉬었다가 다시 퍼부을 때 개부심이라 합니다. 나머지 능계와 먼지잼 그리고 건들장마가 어떤 의미인지 찾아보고, 그리고 거기 예로 나와 있는 설명에 나와 있는 건 또 뭘 의미하는지 요새는 국어사전에 예문으로도 검색이 되니까 꼭 스스로 판단해 보시고요. 자, 4번에 한자 표기가 잘못된 거 됐어요. 자, 아내는 꼼꼼한 성격이어서 성격 맞고요. 이 격할 때 나무 목자 씁니다. 즉 성격. 그리고 가계부 맞죠? 가계부를 적는다. 가계부 할 때 부자에 대나무 죽자가 보일 거야. 뭐냐면 예전에는 죽간이라고 해서 대나무에 글을 썼기 때문에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 다음 2번에 좋은 글은 치밀한 구상. 이 구조, 얼개, 짜임이니까 역시 구자에 나무 목자 들어갔고요. 그리고 생각 상자고. 그런데 퇴고 했을 때 그 퇴자는 물러날 퇴자잖아. 이 퇴고는 무슨 뜻이야? 두드릴 거냐, 이 두드릴 퇴, 두드릴 고자를 즉 고민했던 데서 퇴고라는 말이 유래했죠. 그래서 두드린다 했으니까 부수에 뭐 들어가겠어요? 손수변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퇴고 할 때 퇴자는 틀렸죠. 여기 있는 퇴는 물러날 퇴자죠. 그죠? 우리 이렇게 책받침이 있으면 항상 이 책받침이 들어가는 그런 한자는 이동하는 걸 말해요. 이동하는 걸. 여기 세 추자가 있으면 그때는 나아간다는 얘기고, 이 뿌리 근자가 있으면 물러난다는 얘기고, 진퇴. 그렇죠? 따라서 한자가 틀렸네요. 정답은 2번. 전시회가, 자, 전시회 하면 펼쳐 보여주는 거잖아. 그래서 보일 시자를 썼고, 쇄도라고 했죠. 이 쇄자는 우리가 살로도 읽히고 쇄로도 읽히지. 그래서 쇄도하다 하면 무슨 뜻? 몰려들다. 그래서 관객이 쇄도한다, 몰려들다 이 말이죠. 말쑥하게 차리고 출근한 그는 선망할 때 선자 꼭 눈여겨둬요. 발할 선자인데 선망하다 하고 선자가 아주 낯선 글자야. 그렇기 때문에 이 선자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거 외워두지 않으면 못 읽어요. 선망 주의하고, 그리고 시기라는 것도 이거 도금 문제로 많이 나오죠. 이 투기할 시자인데 이 시자에는 이 개견자가 부수예요. 개견자가, 시자가 개견자가 부수가 옵니다. 그래서 시기, 우리가 좀 안 좋은 거에는 이 개견자가 꼭 붙어 있어. 그래서 우리 외로울 홀로 독자에도 개견자 있죠. 그래서 이 개견자가 들어가면 좀 안 좋은 의미를 많이 갖습니다. 시기. 자, 정답은 2번. 5번 잘못된 표현을 고쳐 쓴 거다. 적절하지 않은 거. 문제는 지금 주어가 문제는 하고 시작했으니까 문제는 하면 서술어에 뭐 나와야 돼? 뭐뭐이다, 뭐뭐라는 점이다 하고 서술어에 명사문이 나와야죠. 그가 지금 지나치게 욕심을 부린다는 겁니다 하고 즉 명사문이 나와야죠. 자,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라고 바꿀 필요 없고요. 욕심을 부린다는 점입니다, 욕심을 부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사문이 와야죠. 정답은 1번. 형은 어떤 사람이든지 만나고 싶어한다. 이러면 중의성을 갖기 때문에 누구나 형을 만나고 싶어한다 라고 바꾸는 게 좋겠고, 그러면 중의성이 없어지죠. 그냥 그대로 두면 형은 어떤 사람이든지 만나고 싶어한 다음에 형이 만나고 싶어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형을 만나고 싶어 하는지 중의적이죠. 그러나 누구나 형을 만나고 싶어 한다 하면은 중의성이 없어지지. 자, 이때 누구나 할 때 누구는 대명사죠. 즉 무슨 대명사라고 불러요, 이걸? 응? 1인칭도 아니고 2인칭도 아니고 3인칭도 아니고 뭐라고 하죠? 미지칭이라고 해요? 부정칭이라고 해요? 부정칭 대명사. 그죠? 특별히 누구를 지칭할 필요 없으니까 부정칭 대명사다라고 하죠. 3번 사랑하는 처자식을 가진 가장은 어깨가 무거웠다. 처자식을 가지다라는 것은 영어의 have의 직역. 그래서 영어의 직역이 어투라. have를 그대로 늘 가지다 하고 직역한 어투죠. 그래서 회의를 가지다 틀린 표현, 처자식을 가지다 틀린 표현. 그럼 우리말로 뭐야? 처자식을 두다 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죠. 다음 올해 안에 한강에 새로운 다리가 놓여질 예정이다. 자, 놓다라는 말의 피동이 뭐야? 놓이다죠. 놓다라는 말의 피동이 놓이다인데 여기에 또 어지다를 써서 놓여지다 하면 무슨 오류? 이중 피동의 오류. 즉 이중 피동의 오류를 범합니다. 따라서 다리가 놓일 예정이다. 다음 6번 글쓴이가 논지전개 과정에서 주로 사용한 글쓰기 전략을 바르게 설명한 것. 먼저 1번에 상반된 입장 밑줄 치고 즉 대상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썼느냐라는 거예요. 2번 여러 주장이 나왔느냐라는 거예요. 여러 주장을 분석했느냐. 3번 반론을 수용했느냐. 즉 반론을 다루고 이를 수용했는가. 다음 4번은 반론의 결함을 지적했는가라는 거죠. 본문을 보면 창경궁에 가면 조선조에 만들어진 관천대를 볼 수 있다. 여기서 화제가 뭐야? 관천대지. 위는 거의 정방향으로 되어 있고 주위에는 난간이 있으며 가운데에는 관측 기구를 올려놓았을 뻔한 작은 대가 있다. 또 별로 높지 않기 때문에 몇 계단만 올라가면 안을 들여다볼 수 있다. 밑줄 쳐. 천문대가 너무 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즉 예상되는 뭐야? 반론을. 천문대 치고는 너무 낮은데 하고 예상되는 반론을 들었고 당시에는 대기 오염이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문대 높이는 별 의미가 없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저 정도 높이 가지고 뭘 더 밤하늘을 보겠다 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즉 우리 조선의 공기는 지금보다 수천 배 맑았겠죠. 그래서 육안으로도 지금의 망원경으로 볼 만한 그런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게 이 필자의 생각이죠. 이해돼요? 만약에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흐릿한 하늘 속에서 있었다면 저 달에 토끼가 뭐 방아를 찧고 있다는 등 또는 뭐 어린 왕자가 뭐 어떤 혹성에 착륙했다는 등 이런 이야기들은 못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당시에는 너무 맑고 투명했기 때문에 달에 어른거리는 그림자가 보이고 그게 꼭 토끼가 방아를 찧는 것처럼 상상력을 자극한 거지. 따라서 이 글은 반론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걸 수용한 게 아니라 그 반론을 예상되는 반론을 재반박하고 있죠. 그래서 그 반론이 가진 문제점을 즉 천문대가 지금처럼 그렇게
높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바로 당시에는 대기오염이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답 몇 번? 4번. 지금 방금 선생님이 어떻게 문제를 풀었냐면 먼저 본문을 읽은 게 아니라 선택지를 먼저 봤죠. 선택지를 먼저 보고 과연 여러 주장을 들었는지, 그리고 상반된 입장을 비판하며 새로운 걸 말했는지, 이렇게 먼저 글쓰기의 방법을 훑어 읽은 다음에, 그리고 본문을 보면서 이제 아래에서 훑어 읽었던 내용과 가까운 것이 나왔을 때 멈추고, 즉 꼼꼼하게 점검하면 돼요. 이해돼요? 자, 7번에 고르다라는 말은 우리가 한자어로 옮겨보면 이때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일단 이 고르다가 한자어로 쓰면 이렇게 다양한 의미로 쓰여요. 우리가 생각이라는 우리말도 한자어로 표현하면 다양하게 쓰이죠. 뭐 추론하다, 상상하다, 또 사색하다, 성찰하다, 이렇게 다양하게 쓰이고, 이처럼 우리말은 한자어보다 굉장히 두루뭉술해요. 그리고 한자어가 보다 더 구체적이고 정확해요. 그렇다고 우리말이 한자어보다 뭐 수준이 떨어진다 이렇게는 말할 게 아니지만, 한자어는 우리말보다는 훨씬 더 세밀하고 구체적인 것이라 이는 그 특징으로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말은 다의어가 많아요. 그리고 동음이의어가 많고, 따라서 여기 있는 고르다도 결국에는 다의어죠.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다의어인데, 1번에 이익을 고르게 분배하다 하면 균등하게 맞고, 효과가 고르게 나타난다 하면 균일하게 맞고, 물건을 고르게 배치하다 하면 평등하게 물건을 배치한다는 거 어색하죠? 뭐가 좋겠어요? 골고루 이 말이지. 물건을 고르게 배치한다는 얘기는 골고루 균형 있게, 이런 의미가 균형을 잡아, 이렇게 바꿔야겠죠. 정답은 3번. 사람들을 고르게 대우하다 하면 평등하게 대우한다는 의미죠. 이해됐어요? 다음 8번 문제. 배비장이 지금 질문이 상황에 어울리는 말 그랬죠? 배비장이 방자 말을 옳게 듣고 두 발을 모아 들이밀자 방자놈이 안에서 배비장의 두 발목을 모아주고 힘껏 잡아당기니 부른 배가 딱 걸려 들도 나도 아니하는지라. 배비장 두 눈을 희게 뜨고 이를 갈며 좀 노하다고 하면서 죽어도 문자는 쓰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처지에 빠졌으면서도 양반으로서 허세를 버리지 않는 거죠. 따라서 가장 적절한 거 몇 번? 2번. 허장성세를 보이는 거예요. 자, 1번에 조삼모사는 무슨 뜻? 얄팍한 술수, 얄팍한 꾀를. 조삼모사하면 얄팍한 술수, 얄팍한 꾀를. 방향무인, 여러분 시험에 나왔지? 무슨 뜻? 방향무인, 싸가지 없는 놈. 눈앞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군다는 얘기니까 싸가지 없는 놈을 방향무인, 무례한 자죠. 호가호의는 남의 권세를 등에 업고 설칠 때, 남의 권세를 등에 업고 설칠 때 호가호의, 남의 권세를 등에 업고 설칠 때 호가호의라고 하죠. 8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9번은 안민영의 매화사라는 시조죠. 자, 안민영의 매화사는 우리가 주의할 게, 안민영 같은 사람은요, 이 신분이 양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조를 많이 남겼고, 그러므로 시대적으로 조선 후기에 그런 시조창을 부른 사람이에요. 이 매화사를 가만히 보면은 하나가 아니라 둘, 셋, 넷 이렇게 이어져 있죠. 따라서 이렇게 여러 수로 이루어진 시조를 뭐라고 불러요? 연시조라고 부릅니다. 자, 당시에 이런 평민 가객들이 이렇게 시조를 남기고 시조창을 부르고 그러면서 널리 시조가 활성화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아예 사설 시조까지 등장을 하는데요. 이는 연시조, 그리고 연시조부터는 제목이 있어요. 우리가 시조가 단시조, 즉 한 편만 있었을 때는 제목이 없습니다. 정몽주의 단심가라는 건 제목이 아니고 그냥 그 노래의 주제에 맞춰서 사람들이 부르는 말일 뿐이었고, 제목은 연시조부터 등장을 합니다. 최초의 연시조가 뭐라고 배웠어요? 맹사성의 강호사시가, 이게 최초의 연시조, 조선 중기에 등장을 했고, 맹사성의 강호사시가가 최초의 연시조고, 그래서 연시조가 등장한 건 조선 전기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고, 그런 다음 이제 조선 후기로 가면 이렇게 다양한 평민 가객들이 시조창을 부르고, 뒤에 가서는 이제 사설시조가, 조선 후기에는 사설시조가 등장하죠. 자, 제목 그대로가 매화서는 매화를 예찬하는 노래. 본문을 보면 어리고 성긴 가지, 어리고 하면은 즉 연약하고, 아직 가지가 연약하고, 성긴 하면은 듬성듬성한, 성기다 하면 듬성듬성하다. 우리 어휘 문제로도 나왔었죠. 듬성듬성한, 즉 아직 연약하고 듬성듬성한 가지, 너를 믿지 않았는데, 너는 곧 매화를 말하고, 따라서 이 시조는 의인법을 써서 노래를 전개하고 있죠. 어리고 성긴 가지, 너를 믿지 않았는데, 눈 기약하면 눈이 오면 핀다는 약속, 눈이 내리면 핀다는 약속, 그 눈 기약을, 눈이 오면 핀다는 약속을 능히 지켜서 두세 송이가 피었구나. 즉 아직 연약하고 듬성듬성한 가지인데, 그래서 별로 그렇게 미덥지 않았는데, 이 눈이 내리면 핀다는 약속을 지켜서 이 한겨울에도 두세 송이가 피었구나. 촉 잡고, 촉은 촛불이죠. 촛불을 잡고 가까이 사랑할 때, 이때 사랑한다는 얘기는 즐기다 이 말이야. 그 대상을 즐길 때 암양조차 부동토라, 은은한 향기가, 부동할 때 부자가 뭐야? 뜰부자야. 은은한 향기가 떠다닌다. 아니 불자가 아니죠. 뜰부자야. 은은한 향기가 떠다니더라 이 말이야. 자, 매화를 제재로 삼았는데, 우리가 매화 하면은 사군자의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 시에는 그런 지조, 절개 이런 얘기 일도 없죠. 그만큼 이제 조선 후기로 가면서 시조의 모습이 달라진 거야. 조선 전기였다면 틀림없이 소나무나 매화나 국화가 나오면 거의 100% 지조, 절개들이 노래에 나오는데, 이 노래는 그냥 매화 그 자체로 즐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품을 주고 이 작품에 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하고 여기서 매화는 사군자의 하나로 절개를 가리킨다? 아니에요. 그냥 매화가 좋은 거지 지조나 절개를 유추해 볼 수 없죠. 그냥 매화가 예쁘게 피니까 아주 기특해서 그걸 즐긴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머릿속에 매화, 절개, 지조 이렇게 풀면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다음. 따라서 어리고 성인 가지는 아직 성숙되지 않은 상태 맞고 빙자옥질이여. 빙자옥질 곧 매화야. 빙자옥질 곧 매화야. 얼음 위의 꽃 빙자옥질 매화야. 매화의 별명이 빙자옥질이야. 매화의 특징을 보여주는 거지. 눈 속에 너로구나. 즉 우리 흔히 뭐 음반 위의 요정, 뭐 김연아 이런 식으로 음반 위에 얼음의 옥 그럼 바로 너를 말하는구나. 즉 매화 너로구나. 가만히 향기가 놓아 황혼호를 기약하니 황혼호를 기약한다는 얘기는 즉 저녁 때를 기다리니 해가 질 무렵을 기다리니 아마도 아치고절은 너뿐인가 하노라. 아치고절도 아주 우아하고 고귀한 그런 꽃이니까 매화의 별칭이죠. 아치고절 아주 우아하고 고귀한 즉 그런 상태 우아하고 고귀한 것 곧 매화의 별칭입니다. 우리 지금 첫 번째 수와 두 번째 수를 읽으면서 이 작가가 대상에 대해 아주 극찬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우리 이런 태도를 뭐라고 그래요? 예찬적이다. 아주 극찬하고 있습니다. 아치고절, 빙자옥질 등의 말을 써서 매우 극찬하고 있죠. 바람이 눈을 몰아 산창에 부딪히니 찬 기운이 새어들어 잠든 매화를 침노한다. 아무리 어루려 한들 이때 어루다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얼게 하다 이 말이야. 아무리 얼게 하려고 해도 저 찬바람이 들어와 아무리 얼게 하려고 해도 봄뜻이야 아슬소냐. 즉 매화가 피면 곧 봄이 온다는 얘기고 그 봄이 온다는 그 뜻을 빼앗을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따라서 세 번째 수에서는 바로 매화가 봄을 알려주는 희망이라는 것. 그래서 그 매화의 그 봄뜻을 저 거센 바람이 빼앗을 수는 없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봄뜻은 화자의 소망하는 가치를 상징한다? 맞죠? 다음. 동각의 숨은 꽃이 철쭉인가 두변한가 건곤히 눈이거늘. 하늘과 땅이 온통 눈인데 어찌 감히 피겠는가. 그러니까 저게 동각 동쪽 그 기둥에 숨어있는 꽃이 저게 철쭉이냐 아니면 진달래냐. 하늘과 땅이 온통 눈인데 어찌 감히 피겠는가. 알꾀라 백설양추는 즉 이렇게 알꾀라 하면 알만하다. 알꾀라 알만하다. 이 흰 눈에 따뜻한 봄을 가져오는 건 이 눈 덮인 세상에 이런 봄을 가져오는 건 매화밖에 네가 있으리. 아마 저 동각에 피어있는 꽃은 분명히 가서 살피지 않아도 매화일 거다 하는 거죠. 자, 이때 눈은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소재다? 아니죠. 이때 눈은 계절적 배경일 뿐이죠. 즉 겨울이라는 눈이 내리고 있다는 계절적 배경을 말할 뿐이죠. 그래서 화자의 감정이입과는 관계가 없죠. 만약에 이 4번에 나와 있는 설명을 1번이나 2번에 즉 첫 번째 수나 두 번째 수에 매화의
감정을 이입하여 보고 있다 하면 맞죠? 왜냐하면 의인화를 했기 때문에. 의인화를 하여 대상을 바라본다는 얘기는 감정이입하여 바라보는 거죠. 자, 정답은 4번. 10번. 다음 글에 낙원에 내포된 의미를 물었습니다. 주의할 건 낙원이라는 글자의 뜻을 물은 게 아니라 이 글 속에서 낙원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걸 질문한 거죠. 그러면 그 낙원이라는 낱말의 앞뒤를 살펴야겠는데, 먼저 낙원의 앞을 보면 세상을 깨부수고 바꾸려는 사람들은 대나무 숲으로 와서 무기를 구했고, 세상을 버리고 숨으려는 사람들은 대나무 숲으로 들어와 누웠다. 그래서 대나무 숲은 세상으로 나가는 전진기지이며 세상을 버리고 돌아오는 후방의 쓸쓸한 낙원이다. 대나무 숲은 전투적 이념의 절정이며 은둔의 맨 뒷전인 것이다. 할 얘기 다 했죠. 여기서 결국 낙원이라는 의미는, 낙원이라는 말은 은둔의 세계라는 얘기입니다. 즉 세상을 버리고 숨어 있을 수 있는 것, 세속적인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이해됐어요? 왜냐하면 대나무 숲을 두 가지로 썼잖아. 하나는 전진기지라고 했고 또 하나는 낙원이라고 했지. 그렇지? 전진기지라고 말한 건 바로 전투적인, 세상과 맞서기 위한 전투적인 그런 곳이다, 이런 얘기고, 반면에 낙원이라고 한 건 세상을 등지고 은둔해 있는, 세상을 벗어나 있는 은둔해 있는 곳이다. 문맥으로 판단이 되죠? 왜냐하면 은유법을 썼잖아. 지금 은유법을 써서 결국 대나무 숲은 두 가지 속성을 갖는다는 거잖아. 농부들이 분노했을 때에는 바로 죽창을 만드는 그런 전투 기지고, 반면에 이제 평화로울 때는 세상과는 좀 등지고 홀로 살아가기에 좋은 그런 장소라는 거지. 그래서 전투 기지, 즉 전진 기지라는 말을 썼고, 또 하나는 곧 낙원이라는 표현을 썼지. 대신 이 낙원이 일상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즐거운 곳이 아니라 쓸쓸한 낙원이라고 표현했죠. 그건 바로 세상과는 등지고, 즉 숨어 있는 곳, 세상을 등지고 은둔해 있는 곳이지. 정답 몇 번? 몇 번? 2번이죠. 즉 세상을 등진다는 얘기는 이 세속적 욕망을 좀 벗어나서, 세속적 욕망을 벗어나서 있다는 얘기지. 자, 11번 봅니다. 고쳐쓰기를 물었는데 1번 기억의 지방어라는 단어와 뒤에 문장에 나오는 지역방어는 같은 개념이니까 한 가지로 통일해주면 좋지 않을까? 본문을 봤더니 요즘 들어 각 지방 고유의 지방어가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어 안타깝다. 지역방어는 오랫동안 조상의 삶을 담아왔기 때문에, 자, 지역방언이나 지역어나 같은 의미로 썼죠? 그러니까 굳이 글을 쓰는데 용어를 들쑥날쑥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지역방언으로 바꿔주자. 맞죠? 다음 니은은 앞뒤 문장과 연결이 자연스럽지 않아서 맨 뒤로 보내서 이 결론으로 삼으면 좋겠다. 니은을 읽었더니 지역방언은 조상의 삶을 담아왔기 때문에 귀중한 우리 문화이므로 보존해야 한다. 자, 소중하게 보존해야 한다 하는 얘기는 대체로 의견이죠. 의견. 즉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말한 의견이에요. 이렇게 당위성을 말한 의견은 대체로 결론에 가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맨 뒤에 배치하는 게 좋겠다. 맞죠? 디귿에서 주어가 지역 방언이 사라져가고 있는 큰 원인이니까 서술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로 바꿔주자. 디귿을 봤더니 지역 방언이 사라져가고 있는 원인은 고유의 지역 방언을 한 단계 낮은 사투리로만 취급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하고 때문이다로 바꾸자 하는 겁니다. 맞겠죠? 왜냐면 주어가 원인은 했으니까 때문이다 하고 바꾸자. 그런데 4번에 리을의 아무튼은 논지의 흐름을 분산시키니까 따라서라고 바꾸자고 했는데 지금 지역 방언도 얼마든지 점잖고 우아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도 투박하게 강조시켜 격을 떨어뜨리고 지역 방언을 쓰는 사람을 창피하게 여기도록 만들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인위적이고 편협한 기준을 버려야 할 때다. 자, 앞에서 지역 방언을 쓰는 사람을 창피하게 만들고 있는데 뒤에서는 인위적이고 편협한 기준을 버려야 한다. 그럴 때 따라서라는 인과관계는 어울리지 않고요. 오히려 그렇게 창피하게 여기고 만들고 있다. 아무튼 왜냐면 이 글에서 말하고 싶은 건 지역 방언을 보존해야 한다는 게 이 글의 주제니까 이걸 따라서 인위적이고 편협한 기준을 버리자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지역 방언을 또 일부는 살려 쓰자라는 말을 해야 되니까 아무튼 그대로 두는 것이 좋죠. 따라서라고 말하게 되면 즉 아예 주장이 인위적이고 편협한 기준을 버려야 할 때 이게 주장이 되어버리니까 아무튼은 그대로 주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튼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얘기는 일단 이건 전제하고 이런 의미로 할 때 주로 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는 인위적이고 편협한 기준을 버려야 할 때다. 그대로 두면 좋겠습니다. 11번의 정답은 4번. 자, 우리말에요. 방언. 이 방언에 상대되는 말이 뭐예요? 표준어죠. 이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하고 표준어를 정했고 반면에 이 방언은 표준어와 달리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역 방언. 이게 바로 지역마다 쓰는 사투리죠. 여러분들은 방언하면 지역 방언만 생각하는데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사회 방언이 있죠. 그러니까 표준어에 상대되는 이 방언에서 이 지역 방언은 사실상 표준어에 즉 여러 가지 단어들을 제공하는 그런 중요한 우리 어휘의 보고죠. 표준어가 된 말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지역 방언에서 올라온 말들입니다. 왜냐하면 서울말이라고 따로 얘기할 게 뭐가 있겠어요. 결국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쓰던 말이 서울에 와서 널리 통용되면 그걸 표준어라고 하는 거죠. 자, 문제는 이 사회방언의 경우에는 다시 은어가 있고 비어가 있고 속어가 있고 그리고 직업어가 있어요. 이 은어는 비밀어를 말하는데 예전에는 특정 집단의 사람들이 비밀어를 썼다면 지금은 이 인터넷 공간상에 주로 특정한 네티즌들이 자기들끼리의 줄임말이나 자기들끼리 통용되는 말을 써요. 예를 들어 여성들만 회원으로 받는 그런 사이트라거나 남성만 회원으로 받는 사이트라거나 이런 데서 어떤
극도의 혐오적, 상대 성별에 대한 혐오적 반응을 할 때 대부분 지들끼리만 통하는 그런 말들을 쓰죠. 그죠? 무슨 벌레 충자를 뒤에 붙여서 뭐뭐충, 뭐뭐충 이런 말들을 만들어 쓰고 그런 것들은 은어예요, 은어. 일반인들은 들어도 몰라요. 그렇죠? 이런 은어는 국어 순화의 대상이죠. 그리고 비밀어고 이 은어가 이제 일반인들에까지 퍼지면 그게 속어예요. 저속한 말. 저속한 말이 되고 비어는요 신체를 깔보는 거예요. 뭐 눈을 눈깔이라고 한다거나 뭐 입을 주둥이라고 한다거나 이렇게 신체를 깔보는 걸 비어라고 하고 이 둘을 합쳐서 그냥 비속어라고 하기도 해요. 자, 직업어는 뭐냐면 그 직업이나 또는 그 계층에서 두드러진 언어야.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직업어가 두드러진 직업이 법관들, 그리고 군대, 그리고 병원, 간호사들과 의사들의 관계. 이렇게 그 직업에서 특수하게 쓰는 그런 말들을 역시 사회방언 속에 포함을 합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지금 잠깐 뭘 얘기하는 거냐면 표준어와 방언의 관계, 그리고 방언 안에 지역방언과 사회방언이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역 사투리는 지역방언이지만 그 외에 나머지 은어, 비어, 속어, 직업어 등은 모두 사회방언에 속합니다. 자, 표준어를 우리가 만들어 사용하는 것은 네 가지 이유 때문이죠. 즉 표준어를 만들어 쓰는 이유 네 가지.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표준어의 기능이야. 첫 번째가 뭐야? 통일의 기능. 표준어는 같은 언어를 쓴다는 일체감을,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는 일체감을 안겨줍니다. 그래서 통일의 기능이라고 합니다. 다음에는 독립의 기능. 다른 나라와 구별짓게 합니다. 다른 나라의 언어와 우리 언어를 구별짓게 하는 걸 독립의 기능. 다음 중거의 기능. 표준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표준어에서 틀린 말을 찾아낼 수가 있죠. 표준어가 없었다면 이게 옳은 말인지 그른 말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을 거야. 따라서 표준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한다. 중거의 기능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 남은 거 끝으로 뭐죠? 우월의 기능. 우월의 기능은 공식 석상에서 표준어를 우대하는 것. 공식 석상에서 표준어를 우대하는 것을 우월의 기능이다라고 합니다. 알아두고요. 자, 우리 어문 규정에서 표준어 규정은 두 개로 이루어져 있죠. 하나는 표준어 규정, 또 하나는 표준 발음법. 그래서 표준어 규정과 표준 발음법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글을 쓰는 원리 원칙을 적어 놓은 것이 한글 맞춤법이고 그렇죠? 그래서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표준어 규정과 표준 발음법을 합쳐서 표준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번으로 갑니다. 다음을 기본 틀로 해서 개요를 구체화한다고 할 때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개요 밑줄 치고 개요란 글의 짜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시각화한 게, 즉 그 글의 짜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시각화하여 보여준 걸 개요라고 합니다. 글의 짜임이 곧 개요가 아니라 그 글의 짜임은 구성이고 그 글의 구성을 시각적으로 알아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 그래서 집을 짓는 거로 비유한다면 설계도 같은 걸 개요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요는 반드시 계층성과 유기성을 갖습니다. 계층성이라는 얘기는 반드시 상하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어떤 하위 요소는 상위 구조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얘기고, 유기성은 하나의 주제 안에서 서로 긴밀하게 이어진다는 얘기야. 자, 본문에 보면 이 글은 독서를 화제로 삼았으므로 글의 개요는 반드시 독서를 벗어나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서 지금 빈칸에 들어갈 말은 독서의 효용이라는 것 안에 네 가지로 나누어 놨으니까 이 넷에 들어갈 내용은 독서의 의도 아니고 필요성도 아닌 효용이 나와야 돼. 효용이라는 건 뭐죠? 독서가 주는 이점. 독서가 주는 이점을 나열해야지. 그럴 때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2번, 3번, 4번 모두 독서의 효용을 써놨어. 그런데 그 효용이 누구에게 이로운가라는 측면에서 가장 거리가 먼 걸 답으로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만약에 이 문제가 쉽게 나왔다면 나머지 세 개는 효용을 말했는데 하나만 독서의 폐해를 다루었다면 그러면 답은 쉽겠지만 지금 넷 다 독서의 효용을 말하고 있어. 그런데 1번만 문학의 창작 의욕을 북돋운다라는 건 이는 보다 더 세분화된 거지. 즉 문학가가 되고 싶은 소설가나 시인이 되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효용이지. 그러나 나머지 2, 3, 4는 모두 교양으로서 인격 수양, 또 지식 축적, 또 정신생활을 풍요롭게 한다. 교양으로서의 독서의 효용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 가장 거리가 먼 거 몇 번? 1번. 다음 13번. 문장의 짜임을 물었는데 보기와 같은 것은, 자, 이 예문 자체가 김구 선생의 나의 소원이라는 글의 첫 문장이에요. 아니 결론에 나오는 글인데, 나는 오늘날의 인류의 문화가 불완전함을 안다. 나는 오늘날의 인류의 문화가 불완전함을 안다. 자, 여기 문장의 짜임을 보려면 가장 중요한 건 서술어죠. 맨 끝에 서술어가 하나 나왔고 또 하나는 불완전하다라고 서술어가 나왔어요. 근데 그 불완전하다가 미음으로 끝났네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해요? 이걸 명사절. 명사절이 안긴 문장이다. 즉, 이 문장의 주어는 뭐예요? 나는. 서술어는 안다. 그리고 목적어는 오늘날의 인류의 문화가 불완전함. 이게 목적어죠. 그래서 명사절이 목적으로 사용된 안긴 문장이 쓰였죠. 1번. 간식을 먹자마자 이어진 문장이죠. 간식을 먹자마자 집을 나섰다. 이어진 문장이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에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에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죠.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2번. 나는 그가 행복하기 이렇게 명사 영어미 기로 끝나면 행복하다라는 서술어가 용언이 기로 끝나면 역시 무슨 절? 명사절. 또 명사절인데 무슨 역할? 역시 목적어 역할 했죠. 그가 행복하기. 정답 몇 번? 2번.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지를 못했다. 자, 이 문장인 호문장이죠. 서술어가 뭐야? 미치지 못했다. 서술어가 미치지 못했다. 그 뒤에 못했다는 보조용언이야. 일부러 띄어써서 헷갈리게 한 거고 못하다는 붙여야죠. 미치지 못했다. 붙여서 있나? 못했다. 붙여야죠. 보조용언이라고. 그런데 앞에 부정의 보조용언이 오면 앞에 반드시 지로 연결어미가 지로 끝나죠. 그래서 미치지 못했다. 이게 통째로 서술어인데 우리를 헷갈리게 했던 건 이 르이죠. 자, 목적어도 아닌데 을이나 르이 써 있다면 얘는 뭐라고요? 보조사라고. 일부러 강조하기 위해 쓰는 보조사. 아무리 봐도 목적어가 아닌데 그 자리에 을이 쓰였다면 목적어가 아닌데 을이 쓰였다면 이건 보조사로 강조의 의미를 갖는 보조사죠. 그러니까 이 문장은 호문장이죠. 주어가 뭐야? 생각이. 거기까지 부사어. 그리고 미치지 못했다. 서술어. 이해됐어요? 4번. 아침 안개가 산과들을 가득 채웠다. 이어진 문장. 목적어가 산과 들인데 산을 채웠다고 들을 채웠다야. 따라서 공통된 서술어를 채웠다 한 번만 쓴 거지. 그러므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4번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죠. 자, 여기 명사절로 안겨있는 이 문장에서 방금 우리는 문장 성분을 찾았어. 서술어와 주어. 그리고 이게 몽땅 뭐라고? 목적어야. 자, 이제 어절은, 이 문장의 어절은 몇 개예요? 6개죠? 자, 어절에다가 뭘 더하면 단어의 수라고? 조사. 그러면 단어의 개수를 찾아보면 조사 뭐 있어요? 는, 또 의, 또 의, 또 가, 또 을. 그러면 5개의 조사가 있으니까 단어는 몇 개? 11개. 자, 이 11개의 품사를 지금부터 불러봅니다. 나, 대명사. 몇 인칭 대명사? 1인칭 대명사. 는, 보조사. 오늘날, 명사. 의, 관형격 조사. 인류, 명사. 의, 관형격 조사. 문화, 명사. 가, 주격 조사. 불완전함. 여기서 불완전함은 명사가 아니죠. 왜 앞에 주어가 문화가 불완전하단데. 그죠? 불완전하다의 주어가
문화하고 나왔는데 따라서 얘는 품사가 뭐야? 형용사죠. 불완전하다. 불완전한다라는 말 없잖아. 형용사지. 그러니까 이 미음은 뭐라고 부르는 거야? 명사형 어미일 뿐이야. 전미사가 아니라 명사형 어미일 뿐이죠. 이거 품사 문제로 자꾸 헷갈리면 안 되지. 앞에 호응하는 말이 있잖아. 문화가 불완전하다. 그러니까 형용사죠. 다음 을 목적격 조사. 안다 안다 동사. 자, 지금부터 형태수 나눠봅니다. 나는 오늘 날 의 인류의 문화가 불 완전 하 미음. 그렇죠? 하는 전미사고 미음은 명사형 어미고 그리고 을. 그 다음 안다는 알. 그리고 니은. 그리고 다. 니은다라는 건 어미인데 니은은 현재 시제를 말해주는 선어말 어미고 다는 어말 어미니까 니은다가 하나의 어미다라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야. 니은다가 하나의 어미란 말은 맞아. 둘 다 어미니까. 그러니까 어미지. 그러나 형태소를 나눌 때에는 뭐야? 두 개의 어미지. 이해돼요? 따라서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니은과 다로 쪼개지죠. 이해됐죠? 자, 잠깐 쉬었다가 14번부터 합시다.